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산림경제 연구를 하고 있는 구자춘입니다. 7주년 기념 심포지움이란 이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의 기회를 주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남태원 원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산림복지 전달체계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소비자에게 산림복지 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있었으며 개선을 위한 전략과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서는 산림복지진흥원이 해야 할 일들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체계, 단어 자체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수요자와 공급자, 소비자와 생산자, 이들을 연결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의 발표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람직한 전달체계는 무엇일까요? 방금 전달체계가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체, 가치, 목적, 관계, 역할, 평가, 인식을 기준으로 그 특성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특성에 따라 이 전달체계가 권력적이다, 전달체계가 시장형이다, 전달체계가 협영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의 방향이 뜻하듯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관료보다는 시장이, 시장보다는 협영이 더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각각은 끊겨 있지 않습니다. 중첩되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관료와 시장의 형태가 공존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지금의 산림복지 전달체계가 관료형인지 시장형인지 협영형인지 어디에 있는지 저는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때 조계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복지는 다른 서비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와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조계준 교수님께서 12년 전 연구에서 산림복지와 사회복지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도 이 두 서비스의 차이는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그려보았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전달 체계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영의 형태나 행정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등 관료제 성격이 강하고 시장적 성격이 약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기준으로 한 산림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는 어떨까요?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 관료적 성격이 더 강하다. 둘째, 행위자 역할이 더 취약하다. 그리고 행위자간 단절과 병목이 있고 시장적인 성격을 내포하지만 그 영역의 크기는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제 연구에서 규명한 산림복지 전달 체계가 관료와 시장형의 혼합 형태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오늘 토론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복지 수급 실태 분석을 통해서 산림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가 얼마나 바람직한지를 따져보았습니다. 전달 체계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기준이 여럿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행 연구를 저는 참조했고요. 적절성, 포괄성, 연속성, 평등성, 통합성, 전문성 등 측면에서 따져보았습니다. 평가 속성에 대한 설명은 그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 대상을 수요와 공급으로 먼저 나눴고요. 그 다음에 수요는 다시 일반과 특수로, 특수는 다시 시설과 대상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산림청과 산림복지진흥원 원자료를 협조받아서 다각도로 뜯어본 결과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국민의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 실태를 보면 모든 시설에 있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가고 싶으나 가본 적은 많지 않다라고 요약할 수 있고요. 또한 알고 있는 정도도 50%에 미치지 못합니다. 충분성 측면에서 문제가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평등성입니다. 평등성이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 평등성이란 수요자의 신분, 종교, 성별, 인종, 연령, 거주지에 따라 차별되지 않고 동등한 서비스를 받는가입니다. 일상형, 당일형, 숙박형으로 나눴고요. 경험을 했는지 여부에 사회 경제적인 특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장애와 소득만이 평등성의 저해 요소로만 작용했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게 서비스를 누리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가운데에 선이 있고요. 가운데 선에서 멀어질수록, 특히 왼쪽에 있을수록 그 서비스를 누리기 어렵다라고 보시게 된다면, 특히 일상형하고 당일형의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이 서비스를 누리는데 굉장한 제약 조건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일상 산림복지 공간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가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껏 추진된 산림복지 정책 중에 숲나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의 국유, 공유, 사유 자연휴양림을 한 곳에서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원데이터를 받아서 뜯어봤습니다. 아이러니한 문제가 발견되었는데요. 수요 측면에서는 못 가서 문제입니다. 반대로 공급 측면에서는 안 차서 문제입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충분성의 문제가 있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효율성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접근성을 보겠습니다. 접근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필요로 하는 수요자 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받는지에 있습니다. 시설까지 이동하는 평균 거리를 저희는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자연휴양림만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 2시간을 이동해야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다가 지칠 것 같습니다. 산림복지는 고차원적 서비스입니다. 집중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이동에 많은 시간을 쏟게 되면 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 전문기관에서 준비한 온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취약계층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바우처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취약계층의 바우처 신청 및 채택 건수를 보더라도 늘어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래프의 오른쪽에 빨간색이 실제 공급하는 양이고요. 파란색이 신청한 양입니다. 취약계층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 비중은 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비 56%만 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산림복지에 대한 수요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서도 급증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절반 정도밖에 못 채우고 있다. 이 두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우처의 이용 시에도 적어도 150km를 이동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우리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영주에 있는 국립산림치유원에서 바우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는 지금보다 더 짧아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공급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적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그림이 4개가 있는데요. 이 순서대로 국립, 공립, 사립이고요. 그거를 최근에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지자체의 공급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사유림에 차지하는 비율이 66%라고 했을 때 민간의 역할은 저는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립의 공급 비중이 2010년 중반 이후에 크게 늘어난 것은 산림복지시설 조성 및 운영이 지방이양 3으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립의 운영 내실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짙은 색으로 표시한 공립 자연휴양림 가동률 분포를 보시면 그 필요성을 더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데는 100% 가까이 차는 데도 있지만 적은 데는 5%, 3%에 불과한 휴양림도 많습니다. 이거는 조성만 하고 운영하지 않은 공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 이를 증명한다고 하겠습니다. 산림복지진흥원의 노력으로 공급 측면에서 민간 부분의 여력이 크게 강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보시는 그림에서 전체를 다 더한 것이 가장 짙은 색으로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증가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실선들은 이 복지 전문업의 종류에 따라서 얼마만큼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챙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양성된 전문가 수를 분모로 하고 현장에 배치된 전문가를 분자로 했을 때 그 비율은 26%다.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저희가 공급의 여력이 더 있다. 그리고 개선의 여지가 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현재의 수요를 봤고요. 이제 30년 후로 시계를 좀 앞당겨서 봤습니다. 미래 워크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산림복지 전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 모집해서 그분들이 그리는 30년 후의 산림복지의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산림복지 수요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중 가장 앞에 있는 세 가지를 꼽으면 접근성을 더 제고해야 한다. 개인형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달라. 통합형 복지를 제공해달라 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그 요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질 것이고 더 빠르게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접근성만 해도 지금 메타버스, 가상체험 이런 거를 원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 수요는 점점 빨라지고 확대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이제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도출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앞에 놓을 수 있는 거는 아까 제가 전달체계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산림복지 전달체계의 병목을 좀 해결해 보자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전략은 잠재 수요의 유효화였습니다. 방금 조계준 교수님께서도 일상공간, 도시숲을 산림복지의 공급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그림에서의 병목은 점선은 실선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끊어진 선은 연결하는 전략을 뜻합니다. 저는 4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 플랫폼의 정비 및 신규 플랫폼의 구축, 민간시설의 지원 강화, 전문가와 공공시설의 연결, 전문업의 전문성과 안정성 제고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연두색으로 표시한 네모가 공급의 영역인데요. 이 네모를 더 키워야 합니다. 민간 공급자가 네모 안으로 더 들어오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특히 민간이 공공과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지금은 일몰된 보조를 부활시킬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산림복지 전달 체계의 병목 해결입니다. 민간과 공공의 갈등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의 수요를 상수로 놓고 국공사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자는 주장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그림이 3개가 있는데요. 보시는 화면의 맨 왼쪽에 있는 게 현재입니다. 공공이 많고 민간이 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네모를 기준으로 민간의 부분을 밑으로 내리는 전략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안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파일을 더 키우는 거죠. 더 여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안을 기준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의 역할은 잠재 수요를 유효화하는 것입니다. 더 큰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 안정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서비스가 온전히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협영의 형태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 복지진흥원이 새 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숲과 사람을 이어주는 산림복지 플랫폼 기관이 되겠다라는 의지에 제가 지금껏 말한 내용이 다 녹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로 7도를 맞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관 협력을 위해 공공의 목적과 민간의 목적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오늘 3부 행사에서 민간 정부 협력 사업 성과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민간의 참여를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국의 민간 협력에서도 고급화를 통한 사회계 확대를 테이블에 가장 먼저 이야기했다는 점에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급증한 공급자인 지자체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시설에 몰리는 수요를 이웃한 시설에 적절히 분담하는 것, 공공 인프라의 운영을 민간에게 일정 부분 맡기는 것이 새로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셋째, 우리 모두는 나무를 좋아합니다. 나무에 가까이 하고 싶은 욕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의 DNA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3부에 전문업과 습관강 우수 사례가 발표된다고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제시된 아이디어들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오른쪽 그림은 평택에 있는 트리하우스인데요. 우리가 이제 허클베리 필이나 이런 옛날 동화에서 봤던 나무 위에 있는 집들입니다. 근데 저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에어비앤비에 트리하우스라고 입력을 했더니 전 세계의 각양각색의 트리하우스가 막 나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나무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공급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주의 한 호텔에서는 지역 주민이 공급자가 되는 산림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호텔을 운영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이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었습니다. 추가 수요를, 잠재 수요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톡톡 튀는 아이디어의 표출은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나무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있는 이 호텔의 인기는 꽤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 열화당이라는 출판사와 북스테이라는 협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공공의 역할은 민간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 내게 하는 것, 아이디어 실현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 치유의 영역을 더 확장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태현 원장님께서 서두에 힘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사회적 녹색 처방의 효과는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림치유를 사회보장제도와 엮으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예방과 치료의 수단으로 산림치유가 활용될 수 있고 급여 항목에 포함될 수 있다면 복지의 예언은 더 확장되고 공고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명실상부한 플랫폼으로 꾸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랫폼의 효과는 이 그림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수요가 더 늘어나고 더 빨라지고 비용이 더 적게 들고 참가자가 더 많아지는 장점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플랫폼만 만들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산림복지 플랫폼은 타 플랫폼과 더 연계돼야 합니다. 그들의 언어와 통일시켜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요. 더 대화형으로 설계해야 됩니다. 이용한 사람들이 이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급하는 사람도 공급하는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드웨어 측만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그 외연을 더 확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쭉 말씀드려 놓고 보니까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두 가지 전략 중에 잠재 수요의 유효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건 그릇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흥원이란 그릇의 크기를 지금보다 더 키워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오늘의 자리가 산림복지진흥원이 휴양, 치유, 교육 등 산림복지의 컨트롤 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여 산림복지 전달 체계가 오늘보다 더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발표할 때 인용한 내용은 제가 진행했던 보고서에 상세 내용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